피곤하다는 말은 달리 얘기하면 가 크다는 뜻도 됩니다. 지금부터는 맨발 걷기를 할 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맨발이 어떤 원리로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총론과 같았다면 이제부터는 맨발 걷기의 구체적인 효과를 알아보는 강론에 해당하겠습니다. 맨발 걷기의 효과 중에는 논문으로나 현실적인 경험과 사례로 보나 확실한 것도 있고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나 좀 더 검증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우선은 확실한 효과부터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맨발로 걷고 난 뒤에 잠을 훨씬 잘 자요. 맨발 걷기 가장 뚜렷한 효과는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 며칠간의 맨발 걷기만으로도 잠을 더 깊이 잘 수 있다는 것은 논문에도 있지만 수많은 맨발 걷기 경험자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맨발 걷기의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지만 사람마다 효과의 정도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나누어서 면밀히 검토한 것이 아니라 경험자들의 경험을 모은 내용의 논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에 따라 일부 효과는 전혀 느끼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숙면 효과는 맨발 걷기 후에 거의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시는 효과입니다. 맨발 걷기 후에 수면의 질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는 다양한 방면으로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꿀잠을 자게 하는 구체적인 내용과 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빨리 잠이 잘 들게 된다. 85%. 전반적으로 수면의 질이 좋아진다. 93%. 아침에 일어날 때 느낌이 상쾌하다. 100%. 뻣뻣하던 근육이 부드러워진다. 82%. 만성적인 요통이나 관절 통증이 호전된다. 74%. 전반적인 삶의 질이 좋아진다. 78%. 실제 맨발로 걷는 분 중에서 단 며칠 만에 기분 좋은 잠을 자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실제 사례뿐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방면에서 맨발 걷기의 숙면 효과는 논문으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맨발 걷기 후에 더 피곤해요. 그런데 같은 현상을 약간 다르게 바라보는 분도 있습니다. 피곤하다고 말씀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이것은 맨발로 걸으면 신발을 신고 걸을 때에 비해서 발뿐 아니라 허벅지나 엉덩이 근육도 더 많이 쓰게 되기 때문입니다. 피곤하다는 말은 달리 얘기하면 운동 효과가 크다는 뜻도 됩니다. 평소에 운동량이 적은 분이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따라 하다가 자신의 체력에 비해서 무리한 뒤에 이렇게 피곤하다는 말씀을 종종 하시죠. 이런 분은 맨발 걷기 시간을 좀 줄이거나 더 부드러운 바닥에서 걸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맨발로 걷고 발을 깨끗이 씻은 다음 한숨 푹 주무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무척이나 상쾌하고 가뿐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왜 혈액 흐름이 나빠질까요? 맨발 걷기를 하면 혈액의 점도가 낮아져서 혈액의 흐름이 개선됩니다. 혈액이 묽게 되는 효과는 고지혈증으로 고민하던 저에게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였습니다. 제가 고지혈증 때문에 맨발 걷기를 시작한 게 4년 전입니다. 그때 당시에 맨발 걷기를 하면서 과연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궁금해서 논문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가장 크게 들어왔던 것이 맨발로 땅과 접지를 하면 혈액이 묽어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지혈증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혈관을 망쳐놓는 과정을 제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적혈구의 표면이 정기적으로 불안정해지면 혈액이 덩어리처럼 뭉쳐지면서 점도가 높아진다. 혈관은 탄력성이 떨어지고 혈관에 상처가 생기기 쉽고 그 주변에 콜레스테롤이 더 쌓이면서 죽상경화반이라는 딱딱한 상처 흔적이 남는다. 죽상경화반 껍질이 얇을 때 파열되며 피딱지가 잘 생긴다. 죽상경화반 주변으로는 혈관이 좁아져서 혈액의 흐름이 빨라지거나 와류가 생겨서 점점 혈액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게 된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심장은 더욱 무리하게 혈액을 펌프질해야 되므로 심장질환이 생기기 쉽다.
이런 이유로 혈관을 보호하기 위해 점도가 높아진 혈액을 묽어지게 하는 약을 먹어야 됩니다. 심혈관계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이 바로 혈액이 끈적끈적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적혈구가 뭉쳐서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이나 심장혈관이 막히는 심근경색, 대동맥 협착, 각종 이런 혈관 질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이런 만성적인 생활습관병을 가진 사람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질환이죠. 우리가 땅과 맨발로 만나게 된다면 접지 효과 덕분에 이런 혈액의 점도를 맞출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제가 맨발 걷기에 푹 빠지게 된 이유입니다. 왜 접지를 하면 혈액 흐름이 부드러워질까? 맨발로 땅과 만나 접지를 하게 되면 적혈구의 전기적 성질이 중화되어서 적혈구 덩어리가 따로 떨어져 움직입니다. 결과적으로 혈액을 묽게 하여 흐름이 원활해집니다. 논문에는 접지는 가장 간단하게 심혈관계의 위험성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접지가 우리 몸의 다양한 세포들의 전기적 성질을 바꾼다면 혈액의 전기적 성질도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아이디어에 착안하여서 실제 적혈구 표면의 제타 전위를 측정한 실험이 있습니다. 제타 전위는 입자 사이에서 음전하가 얼마나 있는가에 따라서 서로 밀어내는 성질을 말합니다. 제타 전위가 클수록 분산 상태가 좋다는 뜻이며 결국 혈액이 응집되지 않도록 한다는 뜻입니다. 10명의 건강한 성인이 접지를 하기 전과 2시간 동안의 접지를 하고 난 후 각각 혈액 검사를 했습니다. 이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접지 후에 검사한 혈액의 제타 전위가 2.7배 더 크고 적혈구들의 점도가 낮아져서 혈액의 흐름도 2.68배 더 빨랐습니다. 이 논문은 접지를 통해 혈액의 점도가 줄어들면 심혈관계 질환뿐 아니라 염증과 당뇨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뇨가 있는 분의 혈액의 제타 전위가 낮아서 심혈관계 질환에 걸릴 위험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적혈구의 한 뭉치 안에 들어있는 적혈구 숫자를 세어보면 얼마나 적혈구 응집이 많은지에 따라서 혈액의 점도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접지 전 적혈구 한 뭉치 안에는 여러 개의 적혈구가 엉겨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적혈구 하나하나 따로 분리되어 있을수록 점도가 낮아서 혈액이 부드럽게 흐릅니다. 접지 전에는 적혈구 한 뭉치에 4개 이상 엉겨서 흐르는 비율이 34.7%였다가 접지 중에는 15%로 줄어듭니다. 반면 한 뭉치에 하나만 있는 비율은 접지 전에 26.8%였다가 접지 중에는 43.1%로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접지를 통해 적혈구가 서로 엉기지 않고 따로 떨어져 움직이면서 점도가 낮아졌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혈액의 흐름이 느려지면 생기는 가장 큰 문제가 뇌혈관이 조금씩 막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 맨 왼쪽이 정상 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 소혈관 질환이 아직은 가벼운 상태인 것을 보여줍니다. 뇌 척수액이 모여있는 까만 뇌실 주변으로 뭔가 하얗게 보이죠? 이것은 뇌에 있는 작은 혈관들이 막히면서 뇌세포들이 일부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진행되면 맨 우측의 그림처럼 하얗게 뇌세포들이 많이 죽어나가는 영역이 넓어지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치매도 올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한꺼번에 크게 올 때 바로 뇌경색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한쪽 팔, 다리에 힘이 떨어지는 편마비가 오거나 말이 둔해지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충격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런 심각한 사태가 작은 뇌혈관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끈적끈적한 혈액, 느려진 혈류 속도가 이런 문제들의 시작 단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혈관의 건강 상태를 좌우하는 다당외피. 이 그림은 혈관의 단면도를 간단하게 그린 것입니다. 혈관 안에 적혈구가 평화롭게 흘러다닙니다. 적혈구가 부드럽게 흐르도록 혈관 내부 표면에 막이 있습니다.
이 막에는 부드러운 젤 타입의 구조수라는 물이 있습니다. 이 구조수 안에 다당외피라는 혈관을 보호하는 작은 털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정제 탄수화물, 예를 들면 흰쌀, 흰 밀가루, 설탕, 액상과당 같은 이런 정제된 탄수화물을 많이 드시게 되면 젤 타입의 구조수라는 물이 전기적으로 불안정해집니다. 전기적으로 불안정해진 후 구조수 중간에 있는 다당외피가 떨어져 나가면서 혈관은 아주 취약해집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혈관은 딱딱해지고 혈액 흐름이 거칠어지면서 쉽게 상처가 납니다. 상처난 부위에는 혈액이 소용돌이 치면서 더욱 두꺼운 피딱지들이 만들어집니다. 결국 죽상동맥경화가 진행되어 혈액이 좁아진 혈관을 지나가느라 혈압은 높아집니다. 더 심한 경우 혈관이 터지거나 때로는 막히게 되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이런 일이 뇌에 생기면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되고 심장에서 생기면 심근경색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심혈관 질환은 암과 더불어 한국인의 중요한 사망 원인입니다. 혈관을 보호하려면 이런 혈관이 딱딱해지고 취약해지는 위험한 현상을 막는 것이 바로 항산화제입니다. 비타민 A, C, E 이런 비타민들과 아연, 셀레늄과 같은 미네랄들이 바로 항산화제에 작용을 합니다. 그러나 항산화제를 반드시 입으로 먹거나 주사로 맞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맨발로 지구와 만나면 가장 완벽하고 부작용이 없는 항산화제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맨발로 접지하고 나면 자유전자들이 들어와서 혈관 안에 있는 젤 타입의 구조수와 다당외피들을 보호하고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이것이 맨발 걷기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안정된다.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는 별명을 가진 코티졸은 일반적으로 아침에 일어날 때 많이 분비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기본 상태는 잠자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배가 고프지 않고 생명의 위협이 없다면 사람에게는 잠을 자는 상태가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아침에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 학교를 가거나 직장을 나가야 하고 무언가 활동을 해야 합니다. 계속 잠을 자는 사람에게는 게으른 사람이라는 꼬리표를 붙여서 사회적으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런 일상은 어느 사회에서나 흔히 나타나는 일이지만 이런 일반적인 현상이 반드시 정상적인 자연스러운 상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흔쾌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직장에 가서 일을 한다면 그건 자연스러운 상태지만 억지로 졸음을 참고 누군가의 성화에 못 이겨서 겨우 몸을 추슬러서 학교에 간다거나 직장에 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상태가 아닙니다. 자연스럽지 않은 상태를 억지로 유지하기 위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아침에 과도하게 분비되는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날 때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 있던 스트레스 호르몬은 활동을 하면서 점차 줄어들기 시작해서 오후가 되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몸이 어느 정도 스트레스 상황에 적응이 된 셈입니다. 이런 패턴은 누구에게나 매일 일정하게 반복되지만 사람마다 그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호르몬은 인체가 늘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조절되는데 이것을 항상성, 호메오스테시스라고 합니다. 적지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아침에는 엄청나게 높게 나왔다가 이내 뚝 떨어집니다. 호르몬이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오르내리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코티졸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은 혈압을 올리고 근육의 긴장을 높이고 혈당도 높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늘 긴장 상태인 현대인들에게는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뒷목이 뻣뻣하고 어깨 위에 곰이 몇 마리 올라가 있는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나의 스트레스 호르몬이 너무 과도하게 분비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접지를 하고 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긴 올라가지만 접지를 하기 전처럼 과도하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접지를 한 사람의 코티졸 수준이 적당히 올라가고 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보아서 접지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접지가 하루 중 스트레스 호르몬의 변동폭을
줄여준다는 뜻입니다. 내 안의 수호천사,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빨리 회복된다. 그 외에도 스트레스 감소를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예가 자율신경계 균형의 빠른 회복입니다. 자율신경이란 우리 몸이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의지를 동원하지 않아도 스스로를 보호하는 내 몸 안의 수호천사 같은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생존하기 위해 동물이 발달시켜온 아주 특별한 신경계를 자율신경계라고 합니다.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으로 구분됩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눈을 동그랗게 크게 뜨고 심장을 빨리 뛰게 하고 다리에 피를 많이 보는 것, 그래서 근육의 힘을 키우는 것, 이런 것들은 도망가거나 쫓아가도록 만드는 일이고, 이것은 바로 교감신경이 하는 일입니다. 이때 소화나 생식 기능은 별로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소화기나 생식기에게는 일정 시간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스트레스 상황이 끝난 후에 느긋하게 음식을 먹거나 배변을 하거나 사랑을 나누게 하는 것은 부교감신경이 하는 일입니다. 이때는 심장이 빨리 뛸 필요가 없어서 호흡도 깊고 천천히 합니다. 소화도 잘 되고 잠도 깊이 잘 수 있죠. 만일 심장이 펌프질을 계속 하거나 횡격막이 계속 움직이면서 호흡을 하는 등의 일을 내가 만약에 의지를 동원해서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잠을 자고 나면 이미 죽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런 자율신경계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다면 마음 편히 잠 한 번 제대로 자지 못할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그런 수고를 할 필요가 없죠. 우리 몸 안에 수호천사인 자율신경계가 이 모든 일을 내가 잠을 자거나 술에 취해서 쓰러져 있더라도 끊임없이 부지런하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몸이 쓰는 에너지 중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 의지를 발휘하여 쓰는 에너지는 활동대사량이라고 하고, 내 의지와 관계없이 자율신경계가 알아서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쓰는 에너지를 기초대사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활동대사량보다 기초대사량이 보통 2배는 더 많습니다. 내가 일어나서 늦었다면서 지하철을 향해 뛰어가고, 직장에 도착해서 커피를 한 잔 마시고, 거래처 직원과 언쟁을 하면서 쓰는 에너지보다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는 나를 묵묵히 뒤에서 지원하는 우리 몸 안의 수호천사, 자율신경계가 쓰는 에너지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에너지 활용 면에서 보자면 우리 몸의 주인공은 의지를 발휘하고 생각으로 가득 찬 내가 아니라 의식하지 않아도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 수호천사, 바로 자율신경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율신경계의 균형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 중 하나인 심박변이도 검사를 하면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건강한 상태에서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힘이 엇비슷하게 나옵니다. 교감신경의 활동성이 높아져 있다는 것은 마치 눈앞에 사자가 나타난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얼른 도망쳐야 된다는 거죠. 눈동자는 커지고 팔다리에 잔뜩 혈액이 몰리고 긴장도가 높아집니다. 소변이나 대변은 억제되고 소화도 잘 안 됩니다. 긴장과 불안이 많은 현대인이라면 자율신경계가 이런 불균형 상태에 머물게 되는데, 대체로 교감신경이 항진된 상태입니다. 만성피로, 불안, 일에 쫓기는 현대인에게는 자율신경계 중에서 교감신경은 항진되고 부교감신경은 억제된 상태가 아주 흔합니다. 그 결과 잠을 깊이 자지 못하고 목과 어깨의 근육이 늘 굳어 있죠. 소화가 잘 안 되고 성기능이 떨어지는 일도 흔합니다. 약 40년 전에 비해서 남자들의 정자 수가 거의 절반 가까이 떨어진 상태이고, 이것이 현대인들한테 불임이 많은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연계에서는 스트레스 상황이 일시적으로 있다가 사라집니다. 우리 조상에게는 먹을 음식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스트레스 상황이었습니다. 굶주림을 벗어나는 것이 일생 동안 가장 큰 과제였죠. 추위에서 안전하게 몸을 보호할 장소를 찾고 불을 피워서 짐승들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것도 큰 스트레스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사자나 곰이 코앞에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인은 눈만 뜨면 시간에 맞춰 무언가를 하기 위해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통장의 숫자가 줄어들거나 내가 투자한 주식의 시세표가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뀌거나 시험 성적표의 숫자가 낮아지면
마치 사자가 달려드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가기 싫은 직장, 가기 싫은 학교 때문에 아침에 눈을 뜨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알람 소리가 울려서 일어나 보면 벌써 늦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사자가 코앞에 있는 것처럼, 아니면 곰이 뒤에서 쫓아오는 것처럼 우리는 정신없이 달리게 되죠. 많은 현대인들은 사자가 잡아먹기도 전에 교감신경이 항진돼서 결국 탈진하여 죽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상태가 바로 만성피로입니다. 냉장고에는 먹을 것이 가득하고 보일러가 훈훈하게 방 안의 공기를 데워주고 있는 아파트의 따뜻한 이불 속에서도 코티졸이 지속적으로 분비되면서 스트레스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맨발로 지구와 연결하고 나면 이런 스트레스 상황들이 다시 균형점을 찾아갑니다. 기능의학 검사를 하는 병원을 찾아가시면 심박 변이도 검사를 통해 맨발 걷기가 스트레스를 줄이고 자율신경계를 회복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다 스트레스 때문이야. 못 모르고 전공의 시절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분들을 치료하다 보면 환자분이나 보호자분이 이게 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렇다 라고 자주 하셨는데, 그 말이 그 당시는 무척이나 막연하게 들렸습니다. 아무데나 스트레스를 갖다 붙이면 다 말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별로 마음에 와닿지를 않았죠. 교과서나 논문에서도 가족력, 흡연,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것들은 원인이 된다는 것이 분명하지만 스트레스가 이런 치명적인 질환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보질 못했습니다. 교수님들에게서도 이런 내용을 깊이 있게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의사생활이 길어지다 보니까 예전에 환자분이나 보호자분들이 이게 다 스트레스 때문이다 라고 했던 말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습니다. 스트레스에 대한 태도는 삶에 대한 태도와도 같습니다. 스트레스는 삶에 대한 세금과 같아서 줄일 수는 있지만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스트레스가 싫다면 삶도 포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적절하게 스트레스를 줄이고 관리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현대인에게 맨발 걷기의 가장 강력한 효과는 어쩌면 스트레스를 줄이고 좀 더 평화로운 지구별 소풍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든 통증은 다 다르다. 통증이 있는 분에게 맨발 걷기를 권할 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증의 배경이 되는 진단명도 사람마다 다 다르고, 설사 진단명이 같더라도 통증은 상당히 주관적인 경험이라 저마다 다르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호기심이 많은 사람은 양말을 벗고 맨발을 대지에 갖다 대는 그 순간 느껴지는 그 색다른 감촉 때문에 우와 하면서 환호성을 지르기도 합니다. 조심성이 많고 불안한 사람은 처음 맨발로 흙과 만날 때 그 낯선 감촉을 불쾌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통증이 있는데 내가 이런 이상한 운동을 해야 되나? 라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환자분들에게 맨발 걷기를 권하면서 관찰한 결과 특수한 상황에 있는 몇몇 분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통증이 있는 분에게도 맨발 걷기를 자신 있게 권할 수 있었습니다. 접지가 다양한 통증을 완화한다. 접지가 통증을 개선한다는 것을 확인한 실험이 있습니다. 혈압계를 팔에 감아서 압력을 올리면 일정 정도 압력을 넘어서면서 누구나 통증을 느낍니다. 마찬가지로 혈압계를 종아리에 감아서 얼마만큼 압력이 올라갈 때 통증을 느끼는지 확인하는 실험이 있었습니다. 접지를 하고 있는 사람은 압력계에 압력이 올라가더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이런 통증에 더 잘 견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일간 접지를 했는데 접지하는 날이 길어질수록 26%, 29%, 45% 좀 더 통증에 잘 견딜 수 있었습니다. 굳이 이런 실험적인 자료 외에도 실제 맨발로 꾸준히 걷는 분들 중에서 통증이 완화되었다는 분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허리 디스크를 포함하는 만성적인 허리 통증, 무릎 통증, 목, 어깨가 묵직한 통증을 가진 분이 있었습니다. 맨발로 땅을 디디면 신발을 신는 것에 비해 충격 흡수가 잘 되지 않아서 발바닥 통증이 생길까봐 걱정했던 분도 막상 맨발 걷기 후에 오히려 발바닥 통증이 완화되었다는 분도 많습니다. 족저근막염이나 티눈이 완화되었다는 분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수술이나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와 같은 현대의학의 표준 치료법을 따를 수 없을 정도로 암이 많이 진행되었는데 맨발 걷기 후에 통증이 완화되었다는 분도 있습니다. 통증 있는 분들이 주의해야 될 사항,
그러나 맨발 걷기만으로 모든 통증이 다 완화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대체로 구조적인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통증이 완화되는 일이 분명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맨발 걷기로 통증이 좋아질 수 없으니까 주의하시고 주치의와 반드시 상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수술이 필요한 경우. 둘째, 인대가 약해서 관절이 불안정할 때. 세 번째, 관절의 마모가 심해서 관절 안에 반복적으로 물이 차거나 염증이 생길 때. 네 번째, 너무 심한 염증이 있을 때. 다섯 번째, 감염이 있는 경우. 이런 분들이 안전하게 접지 효과를 누리려면 발바닥이 흙에 닿는 정도만 하셔도 됩니다. 맨발 걷기는 접지 효과에 풋코어 근육 강화, 지압 효과까지 모두 누릴 수 있지만 이런 환자분이라면 접지 효과만을 목표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통증과 관련하여 주의할 점은 모든 통증은 개인차가 크다는 것입니다. 진단명이 같다고 똑같은 경과를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체력과 면역력, 운동 능력, 감정 패턴, 수면의 질 이런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이 맨발 걷기로 나아졌다고 해서 나도 무조건 맨발 걷기로 다 낫는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무작정 따라하기보다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자신의 체력 상태와 발바닥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시작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통증이 있더라도 가벼운 마음으로 걸어보자. 그러나 이것만은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맨발 걷기를 할 때 자신의 건강 상태에 따라 운동 시간을 적절히 조절하고 바닥을 자신에게 맞는 곳을 선택하신다면 부작용이 거의 없고 숙면, 스트레스 감소, 혈액순환 개선 등 다양한 작용을 통해 통증이 개선될 여지가 무척 많다는 사실입니다. 만성 통증에 맨발 걷기가 도움이 되었다는 사례는 무척 많습니다. 내 병은 맨발 걷기로 반드시 다 나을 거야 라는 과도한 기대보다는 맨발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은 삶을 살아가 보자 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걸으신다면 한결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꾸준히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어느 순간 더 이상 통증에 묶여있지 않은 그런 자신을 발견하는 날도 오지 않을까요? 격렬한 운동을 하고 나면 근육은 미세하게 손상을 받습니다. 손상된 근육이 회복하는 과정에서 근육은 더 튼튼해집니다. 운동을 하고 난 뒤 근육 손상이 빨리 회복되면 면역력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험을 통해 이 과정을 확인한 논문이 있습니다. 이 실험으로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생긴 근육 손상이 얼마나 빨리 원래대로 회복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근육의 많은 효소 수치를 비교한 것입니다. 운동하고 난 다음에 CK라는 효소 수치가 굉장히 빨리 높아지는 사람은 근육 손상이 많을 것이라고 추정한 겁니다. 접지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근육이 손상되어 나오는 효소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 결과입니다. 똑같은 운동을 한 후에 접지를 한 그룹과 접지하지 않은 그룹을 나누어서 3일간 이 효소가 얼마만큼 나오는지 혈액 검사로 확인했습니다. 접지를 한 사람들은 운동 후에 근육 손상이 되면서 나오는 효소 수치가 접지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21 내지 87% 정도 적게 나옵니다. 접지를 한 사람들은 근육의 파괴도 적지만 운동 후에 나타나는 통증도 더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운동 후에 나타나는 통증을 Delayed Onset Muscle Soreness 라고 해서 약자를 DOMS라고 부릅니다. 이 DOMS가 접지를 하지 않은 사람은 접지한 사람에 비해 통증을 83% 내지 86% 정도 더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맨발로 걷는 분은 같은 시간 운동을 했을 때 근육의 손상도 빨리 회복되고 운동 후에 나타나는 통증도 더 적기 때문에 더 많은 운동을 할 수 있을 거라 예상합니다. 맨발 걷기가 신발 걷기에 비해 운동량이 더 많지만 반복할수록 덜 피로하고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것도 이런 이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분들은 등산을 맨발로 했을 때는 전혀 피로하지 않은데 신발을 신고 하면 굉장히 피로하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좀 더 검증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이 논문의 결론처럼 CK라는 효소 수치가 많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사실과 근육의 미세한 손상에서 빠른 회복을 보인다는 것이 완전히
일치한다고 확신하기에는 실험 설계가 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CK는 근육 외에도 다양한 장기에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맨발 걷기에 매우 좋은 효과이지만 이런 결론이 좀 더 확실해지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정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노년의 삶을 위협하는 침묵의 파괴자, 노인들의 활기찬 삶을 무참히 파괴하는 고약한 녀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골다공증이죠. 뼈는 무척이나 딱딱한 물질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약간 탄력성이 있습니다. 몸에서는 뼈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낡은 부분을 제거하고 새로운 뼈를 만드는 작업이 끊이지 않고 일어납니다. 이처럼 조골세포가 뼈를 새롭게 만들고 파골세포가 낡은 뼈를 제거하는 과정을 리모델링이라고 합니다. 언뜻 보면 별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우리 뼈는 매일 조금씩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거나 몸에 이상이 생기면 리모델링 과정에서 새롭게 단장하는 작업은 잘 안 되고 낡은 부분을 제거하는 작업만 계속 일어납니다. 그 결과 뼈 속에 구멍이 숭숭 뚫려서 빈틈이 생기는 것이죠. 이런 상태를 골다공증이라고 합니다. 골다공증이 있으면 통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꽤 많으신데 사실 골다공증은 통증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뼈가 하얗게 보여야 되는데 검게 보이면서 뼈 밀도가 낮아진 것이 보입니다. 환자분은 대체로 저 정도로 뼈가 약한데 통증이 반드시 있겠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약해진 것뿐이지 통증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소리 소문 없이 찾아오는 골다공증의 특징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골다공증은 노인들의 삶에 몰래 침입하여 한순간에 삶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에게 통증이 생기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골절이 생길 때죠. 골다공증으로 가장 골절이 잘 생기는 부위가 고관절과 척추입니다. 노인은 자다가 깨서 화장실 가다가 문지방에 걸려 넘어지면서 고관절 골절이 생기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고관절 골절이 생기기도 합니다. 물론 계단에서 넘어지는 분도 있습니다. 노인에게 고관절 골절이 생기면 무조건 수술을 해야 합니다. 요즘 수술하는 기법이 많이 발달되고 재활치료도 많이 하므로 예전보다는 확실히 고관절 골절 수술 후에 회복이 잘 되는 편입니다. 그러나 그중 일부는 다시 걷지 못하기도 합니다. 골다공증이 심한 분은 기침을 하다가 갈비뼈가 부러지기도 합니다. 물론 갈비뼈 골절은 수술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골절이 회복될 때까지 한동안 보조기를 착용하고 안정을 해야 하는데 그동안 근력이 더 떨어지면서 삶이 한풀 꺾이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노인들이 골절로 인해 활동이 떨어지게 되면 신체적 능력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지 능력도 급속도로 떨어집니다. 결국 치매로 진행할 확률이 높습니다. 치매는 노인들이 뇌졸중이나 암보다도 더 피하고 싶어하는 질병이죠. 이제까지의 나와는 또 다른 나가 된 것 같은 삶을 살게 되니까요. 골다공증을 맨발로 극복한다. 접지를 통해 골다공증이 감소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골다공증의 지표로 본 것이 소변 안에 든 인산입니다. 인산은 뼈 속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혈액이나 소변에서 인산이 많이 배출되면 뼈 안에 있는 인산 성분이 빠져나간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결과 골다공증이 생길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결론은 좀 섣부른 면이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은 있지만 이 실험이 그렇게 확실하고 직접적인 결과를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산 배출량을 가지고 추정을 하는 것이니까요. 골다공증의 간접적인 지표인 인산 배출이 줄어들었다고 반드시 골다공증이 좋아질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접지 실험이나 맨발 걷기로 골다공증이 좋아졌다고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비교 대조군을 잘 설정하고 골다공증의 지표로 실제 골밀도 검사 결과를 쓰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데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실험 설계가 그다지 어렵지는 않아서 제가 할 수만 있다면 직접 실험을 해볼 계획입니다. 착한 염증이라고? 염증에 대한 오해가 많아서 이 기회에 좀 살펴보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깨가 아파서 오신 환자분을 초음파로 검사하다가 힘줄 주변에 염증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힘줄에 염증이 좀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정말요? 라고 화들짝 놀라는 분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깨 근육이 뭉쳐서 뻐근한 통증이 있는 분이 내가 진찰도 하기 전에 지레 짐작으로 선생님 저는 염증 때문에 어깨가 아픈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합니다. 깜짝 놀라는 분도 짐작으로 의뢰 염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모두 염증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선입견을 좀 가지고 있는 듯 합니다. 염증 반응은 원래 우리 몸을 지키는 매우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조직이 손상되거나 내 몸에 해가 될 만한 물질이 몸속으로 들어올 때 염증 반응이 없다면 우리는 자연 속에서 매우 취약한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어느 정도일지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염증 반응이 없다면 인류는 확실히 지금과 같은 수명을 누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만큼 염증 반응은 우리 몸을 방어하는 중요한 면역 반응입니다. 염증 반응은 낡거나 파괴된 자기 세포의 찌꺼기나 해로운 물질이 있는 곳에 공병대와 경찰이 함께 가는 것과 같습니다. 파괴된 곳으로 찾아가서 복구하는 공병대이자 선량한 자기 세포에게 위협이 되는 침입자를 잡아가는 경찰이 바로 면역세포입니다. 그러니 염증 과정은 발달된 생명체의 수호천사와 마찬가지인 셈이지요. 못된 염증, 이렇게 정상적인 염증 과정이 어쩌다 지금은 이렇게 고약한 존재처럼 취급받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주변에 넘쳐나는 염증 유발 사건과 염증 유발 물질들 때문입니다. 담배, 술, 각종 살충제, 환경호르몬, 중금속, 미세 플라스틱, 오염된 공기, 오염된 먹거리, 과도한 스트레스, 수면 부족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염증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이런 염증을 쉽게 유발하는 환경에 둘러싸여서 살아가고 있는 셈이죠. 그에 비해 염증을 해소해주는 항염증 음식은 거의 잘 섭취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지름을 날려버리는 스트레스 관리 방법은 멀고 가벼운 즐거움을 찾게 하는 별로 스마트하지 않은 스마트폰 사용은 매우 가까운 셈이죠. 지속적인 염증 유발 환경에 노출되면 통증, 류마티스 관절염, 쇼그렌 증후군, 건선 이런 각종 자가 면역 질환이라든지 불면, 우울, 집중력 저하, 치매 이런 뇌의 문제, 심지어는 상당수의 암도 만성염증과 관련이 있습니다. 노화도 염증의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 염증이 만병의 근원이라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이런 만성염증은 급성염증과 달라서 일반적인 검사로 쉽게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급성염증은 빨갛게 붓고 열이 나고 통증이 생기는 등 특징적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반면에 만성염증은 이런 분명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나타나지 않는 일도 많습니다. 만성염증은 때때로 아주 모호하고 다양한 증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오랜 기간 천천히 우리 몸을 망가뜨리고 있는데도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이런 만성염증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살피는 의사들은 대체로 기능의학을 진료에 접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액 검사 중에 여러 가지 지표를 비교해서 만성염증을 확인하거나 적외선 체열 검사를 통해 염증이 있는지 확인하기도 합니다. 맨발로 만성염증을 날려버린다. 맨발 걷기나 접지를 하면 염증이 줄어든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적외선 체열 검사는 몸에 염증이 있으면 빨갛게 표시되는데 이것은 체온이 높아졌다는 의미입니다. 만성적인 통증으로 발에 염증이 있어서 적외선 체열 검사를 하고 나면 온도가 높게 나왔던 환자가 접지를 한 뒤에 염증이 감소하고 체온도 전체적으로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연구의 결론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다양한 치료에 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만성염증은 온갖 질병의 뿌리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연구는 소규모 연구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다소 떨어집니다. 따라서 대규모 실험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실 이런 연구 실험 설계는 별로 어렵지는 않아 보입니다. 우선 급성염증이나 만성염증이나 관계없이 통증과 염증 부위가 일치하고 체열 검사로 온도가 높아진 것을 확인합니다. 그 후 접지를 한 그룹과 접지하지 않은 그룹을 비교해서 접지를 했을 때 얼마나 해당 부위의 온도가
낮아졌는지 대규모 실험을 통해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대규모 연구로 접지의 염증 감소 효과가 확실히 증명된다면 의사나 환자에게 무척 반가운 소식이 될 것입니다. 접지 효과 중에서 의료에 접목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상처 회복 효과입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은 맨발 걷기 하면 안 된다고 하던데요. 당뇨가 있는 분은 맨발 걷기를 하지 말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도 많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절이 잘 되는 당뇨 환자는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일 당뇨가 잘 조절되지 않아서 인슐린을 고용량으로 써야 되는 분들이나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이 있어서 감각이 둔한 분들이라면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 주치의와 상의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당뇨발은 의사도 끔찍하게 싫어하는 병입니다. 당뇨가 심하거나 오래돼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면 신경도 손상을 받습니다. 이런 분은 감각이 무디기 때문에 상처가 나도 금방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처를 오랫동안 방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치된 상처라도 면역 상태와 혈액순환이 정상적이라면 회복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당뇨가 잘 조절되지 않는 환자는 상처가 깊이 파고드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악화된 상처 부위를 수술해서 잘라내야만 합니다. 아주 끔찍한 당뇨의 후유증이죠. 물론 당뇨발이 있는 분에게 맨발로 아무데서나 걸으라고 권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런 분은 바닷가 모래사장이라든지 동네 놀이터 모래사장과 같이 매우 안전한 바닥을 선택하고 바닥이 충분히 안전한지 살피고 난 다음에 조심스럽게 맨발 걷기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가 심한 분은 상처가 작게 시작해서 점점 커지는 일이 많습니다. 특히 엄지발가락이나 복숭아뼈 주변으로 상처가 잘 나게 되죠. 한 사례 연구 논문의 주인공은 당뇨를 가진 84세 여성입니다. 새로 산 부츠를 신었다가 몇 시간 만에 좌측 발의 바깥쪽 복숭아뼈 주변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당뇨가 심했던 환자의 상태 때문에 물집은 금방 개방된 상처로 바뀌었습니다. 상처를 전문적으로 보는 센터를 여러 군데 방문해서 치료를 받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상처는 잘 낫지 않았습니다. 센터에서 검사 결과 다리에 혈액 흐름이 심각하게 나빠져 있었습니다. 논문에 나오는 이런 초기의 모습은 개방성 상처도 문제지만 발 전체의 피부도 창백하고 거칠어 보이는 문제도 있습니다. 워낙 상처가 잘 낫지 않고 통증도 있어서 걸을 때 절뚝거리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환자는 30분 동안 접지 패드에서 접지를 한 후에 통증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매일 30분씩 접지 패드에서 접지를 한 후에 일주일 지난 시점의 사진입니다. 처음에 비해서 피부도 다소 윤기가 있어 보이고 상처가 상당히 아물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는 벌써 통증도 80% 정도는 좋아졌다고 합니다. 더 이상 걸을 때 절지도 않았습니다. 이 그림 마지막 모습은 접지를 한 지 2주 뒤의 발의 상태입니다. 피부의 상태도 상당히 좋아졌고 통증도 전혀 없고 상처도 거의 아물었습니다. 상처 치료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에서 치료를 해도 낫지 않던 당뇨발을 가진 환자가 이처럼 빠른 속도로 완전히 좋아지는 일은 매우 드뭅니다. 그것도 전문가의 처치가 아니라 접지만으로 가능했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지구가 의사 역할을 한 셈이라고나 할까요? 깊은 상처도 이틀 만에 호전된다. 논문의 또 다른 사례는 프랑스에서 열리는 유명한 자전거 대회에 참가했다가 자전거 휠에 다리를 다친 사람의 상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수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심한 상처를 입고 당일 병상에서 접지 패드를 붙이고 치료를 받는 장면에서는 상처가 깊고 주변으로 상당한 부종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접지를 한 뒤 하루 만에 어느 정도 상처가 회복되어서 둘째 날 바로 다시 대회에 복귀했습니다. 이틀 뒤의 상처는 거의 다 아물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부종도 상당히 회복되고 상처가 꽤나 회복되는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특수한 상황에서 접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처를 회복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사례는 논문에 나와 있는 것이고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닙니다. 만일 좀 더 대규모 사례를 모집해서 상처 회복에 대한 효과를 통계적으로 증명한다면 수술 후에 회복하는 환자들이나 화상 및 큰 외상을 입은 많은 환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깊은 화상을 입은 분은 상처를 한 번씩 소독할 때마다 환자도 치료하는 의사도 무척이나 괴롭습니다. 상처가 접지만으로도 빨리 회복될 수 있다면 그분들의 괴로움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효과에 대해서도 정밀하고 잘 통제된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맨발로 걷기만 해도 풋코어 근육이 튼튼해지면서 발바닥이 지면과 만날 때 더 안정감이 생깁니다. 이것도 접지력이라고 합니다. 이때의 접지는 전자의 흐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땅을 단단하게 붙잡는 힘을 말하는 것이죠.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는 발로 땅을 붙잡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나뭇가지를 붙잡듯 발가락으로 땅을 단단히 붙잡을 수 있다면 우리는 잘 넘어지지 않고 발목을 삐끗하는 일도 줄어들겠죠. 맨발로 다양한 땅과 만날 때 접지력이 커지고 우리는 더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을 갖게 됩니다. 발에서 시작하는 이 단단함은 우리 삶의 전반에 안정감을 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무엇보다 인류의 어머니와도 같은 지구와 직접 연결되어 에너지를 공급받는 셈이니까요. 이렇게 맨발 걷기가 익숙해지신다면 적당한 땅을 골라서 맨발로 달리기도 할 수 있습니다. 맨발로 달릴 때 무엇이 좋아지는지 확인해 볼까요? 맨발로 달리면 무엇이 좋아지는가? 몇 년 전 유명한 TV 프로그램에서 맨발로 달리는 것과 신발을 신고 달리는 것이 발 근육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를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프를 만들어서 맨발로 걸을 때와 신발을 신을 때 발에 가해지는 힘을 비교하여 보여주었습니다. 긴 발가락 굽힘근은 엄지발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4개의 발가락을 굽히는 근육입니다. 긴 엄지 굽힘근과 긴 종아리 근육 등 모든 근육이 맨발로 달린 그룹에서 신발을 신은 그룹보다 더 힘이 많이 들어간 것처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맨발로 달리면 발의 모든 근육에 다 힘이 많이 가해지니까 발의 힘이 좋아질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절반만 맞는 내용입니다. 실제 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TV 제작진은 앞의 3가지 근육만 가지고 온 것입니다. 자, 이 그래프로 보시면 맨발로 걸을 때와 신발을 신고 걸을 때 발 근육에 가해지는 힘의 차이가 각각의 근육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검게 표시한 그래프가 맨발로 달릴 때 근육에 가해지는 힘입니다. 앞의 3가지 근육은 맨발로 달릴 때 더 활성화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엄지발가락을 포함해서 발가락과 발등을 위로 들어 올리는 근육들, 이런 근육들은 신발을 신었을 때 더 많은 힘이 가해집니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맨발로 달릴 때 발을 땅바닥에 딛고 누르는 힘은 더 커지고 발목과 발가락을 들어 올리는 힘은 더 적게 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맨발로 달릴 때 발바닥의 근육들이 바닥을 누르는 힘이 커지면서 풋코어 강화 효과와 지압 효과가 더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발바닥 쪽의 근육들은 더 많은 힘을 쓰기 때문에 근육도 강해집니다. 또한 지면을 누르는 힘이 커져서 발바닥에 분포된 반사점들을 자극하고 우리 몸 각 부위의 장기의 기능을 회복하게 돕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 지압 효과는 완전한 기전이 다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전신적인 회복력과 연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반사점의 존재가 아직은 과학적으로 완전히 증명되지 않았다 해도 발바닥 근육의 강화로 정맥 순환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발가락과 발목을 위로 젖히는 힘은 좀 적게 들수록 보행과 달리기 효율이 좋아집니다. 그런 면에서 이 내용은 단순히 맨발 걷기를 하면 발에 힘이 많이 들어간다 라고 보기보다는 지면을 누르는 힘이 세지고 그 결과 풋코어 근육이 강화되어서 혈액순환이 좋아진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연스러운 보행에 관하여. 자연스러운 보행은 어떤 것일까요? 지금과 같은 신발이 나오기 전에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걸었을까요? 보도블록과 아스팔트로 온통 딱딱하고 평평한 바닥뿐인 도시 환경이 아니라 원래 흙길이나 산길에서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걷고 달렸을까요? 일반적으로 발 뒤꿈치부터 땅에 닿는 것을 정상적인 보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의학 교과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발 뒤꿈치가 먼저 닿는다고 되어 있죠. 1960년 로마 올림픽에서
이런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짝 마른 체격의 아프리카 선수가 올림픽 마라톤 대회에서 맨발로 도로를 사뿐사뿐 가볍게 달리는 장면은 충격적으로 보일 만큼 아주 특별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탈리아의 지배를 받던 에티오피아 출신의 무명 선수가 수많은 관중과 기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며 올림픽 메인 스타디움으로 가장 먼저 들어섭니다. 결승선을 통과한 후에도 그는 에너지가 남아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전혀 지쳐 보이지 않았고 여유 있는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살고 있는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올림픽 마라톤 2연패에 빛나는 맨발의 마라토너 아베베. 그는 한때 조국을 옥죄었던 지배자의 나라 심장부에서 맨발로 뛰어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운동화를 신으면 발 뒤꿈치가 바닥에 먼저 닿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사람이 알고 있는 평범한 사실입니다. 맨발일 때는 어떨까요? 맨발로 달릴 때 뒤꿈치부터 바닥에 닿는다면 충격이 굉장히 큽니다. 실제 맨발로 달리는 아베베 선수를 보면 앞꿈치부터 먼저 바닥에 닿습니다. 맨발로 달리기를 하면 앞꿈치부터 먼저 닿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아베베 선수가 맨발로 달릴 때 뒤꿈치부터 바닥에 닿았다면 아마 그는 세계 신기록을 세울 수 없었을 겁니다. 신발을 신으면 신발이 쿠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뒤꿈치부터 닿아도 그렇게 충격이 크지 않지만 맨발일 때 뒤꿈치부터 닿으면 굉장히 충격이 큽니다. 맨발로 달리면 앞꿈치로 착지하는데 이것은 신발을 신고 달릴 때 뒤꿈치로 착지할 때에 비해서 충격이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우리 조상이 초원에서 다른 동물을 사냥하며 살아갈 때 가졌던 유리한 점은 오래 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활이나 창으로 동물을 사냥할 때 상처를 입은 동물은 그 자리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상처를 입은 상태로도 열심히 도망가죠. 물론 건강할 때보다는 느릴지 몰라도 사피엔스보다는 더 빠르게 달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털이 없는 사피엔스의 그 특별한 생존 능력이 빛을 발합니다. 바로 오래 달리기죠. 순간적인 속도는 사피엔스가 다른 동물보다 별로 빠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느린 편에 속하죠. 그러나 오랫동안 달리는 능력만큼은 지구 최강입니다. 몇 시간씩 달릴 수 있는 동물은 지구에서 사피엔스가 독보적입니다. 맨발로 초원에서 우리 조상은 상처 입은 동물의 뒤를 쫓아서 오랫동안 달릴 수 있었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우리 몸 DNA 어딘가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몇십 년간 인류는 그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안락한 신발을 신으면서 우리 조상이 생존을 위해 축적해둔 소중한 기억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맨발로 달리면 발목에 힘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수직 지면 반발력이라는 것은 발이 땅에 닿을 때 우리 몸에 주는 충격 전반을 말하는 것입니다. 충격을 전반적으로 확인해 보면 맨발로 달릴 때 신발을 신는 것보다 오히려 충격은 덜 합니다. 맨발로 더 단단한 후반전의 삶을. 인생의 전반전은 머리를 잘 쓰는 사람이 승자입니다. 공부를 잘 하거나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뭔가를 해내는 집중력이 있는 사람이 성과를 이뤄냅니다. 그러나 이 버릇이 후반전까지 이어지면 곤란합니다. 학창시절 열심히 공부하듯 신입사원 때 밤을 새우면서 책상에 앉아서 열심히 일을 하듯이 인생의 후반전에도 그런 방식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든다면 엄청난 후폭풍이 뒤따르게 됩니다. 저는 인생의 후반전에 들어선 환자분께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 후반전의 승자는 머리가 아니라 엉덩이를 잘 쓰는 사람이다. 실제 엉덩이 근육이 약해진 분의 골반은 뒤로 기울어져서 자세가 구부정해지고 종아리 근육도 모두 약해집니다.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은 우리 몸에서 혈액을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는 근육들입니다. 이 근육들이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면 삶의 활력이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허리 디스크, 척추 협착증, 좌골신경통, 무릎 관절염, 온갖 근골격계 통증이 그 뒤를 따릅니다. 물론 엉덩이 근육이라는 말은 상징적인 의미이지 엉덩이 근육만 튼튼하게 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진 않습니다. 인생 후반전에서 가장 쉽게 약해지는 대표적인 근육이고 그 근육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전반전에서는 남자든 여자든
상체가 멋있는 사람들이 각광을 받았다면 후반전에서는 상체보다는 하체가 튼튼해야 삶이 빛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마을 어르신이 환갑을 맞이하면 굉장히 큰 사건이어서 동네에서 잔치를 하곤 했습니다. 그 시절 인생의 하프타임은 30살이었죠. 30대부터 후반전이 시작되는 셈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말 그대로 100세 시대여서 하프타임이 50살입니다. 50대부터 후반전을 뛰어야 하는 셈인데 후반전 경기의 승자는 하체가 튼튼한 사람들입니다. 전반전에 상체의 힘으로 폼나게 다니고 머리를 많이 써서 득점을 했다 하더라도 하체가 약하면 후반전 경기를 끝까지 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후반전 경기의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다른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 뛰며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는 것을 벤치에서 그냥 지켜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부상으로 교체되어 들것에 실려 나오거나 체력이 떨어져서 더 이상 경기를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축구는 전반전에 골을 많이 넣어 놓았다면 최종 경기의 승자가 될 수도 있지만 인생이라는 게임에서 최종 승자는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지치지 않고 그라운드를 달리는 사람입니다. 후반전에는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이죠. 이제 후반전을 마지막까지 달릴 수 있게 하는 하체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 뒤꿈치에서 발바닥을 지나 앞발까지 뻗은 족저 근막은 발의 아치를 지탱하면서 발의 안정감과 걷거나 달릴 때 효율을 높여줍니다. 좀 더 쉽게 빨리 달릴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이 족저 근막이 얇은 막으로 이어지면서 뒤꿈치에서 아킬레스 힘줄과 연결되고 아킬레스 힘줄은 종아리 근육은 허벅지 뒤쪽의 햄스트링 근육과 연결됩니다. 햄스트링 근육은 좌골에서 골반의 다양한 인대와 만나고 이것이 엉덩이의 다양한 둔근 그리고 천골과 척추에 안정감을 주는 다혈근과 같은 근육들과 차례차례 이어집니다. 이렇게 근육들이 그 기능에 따라 기차가 연결되듯 근막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맨발로 달리면 푸코어 근육이 좋아지는 것뿐 아니라 종아리의 근육도 함께 강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효과는 사슬처럼 이어져 기능적으로 함께 움직이는 햄스트링과 엉덩이 근육, 골반과 척추의 코어 근육을 활성화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른 자세를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척추 기립근의 활성화도 유도하므로 맨발 달리기에는 하체의 전체적인 근력을 한꺼번에 트레이닝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인생의 후반전에 다다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은 아닙니다. 전반전부터 맨발 달리기를 한다면 전반전의 삶을 머리에만 의존하지 않고 온몸을 활용하면서 좀 더 폭넓은 시선을 가지고 창의력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 미국의 유명 사립학교에서는 학생이 학교에 와서 처음 하는 것이 걷고 달리는 등의 운동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처럼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책을 펴고 문제를 풀도록 하지 않습니다. 지적인 능력도 상당 부분 육체적 능력에서 시작합니다. 새로운 시대의 핵심 경쟁력이라며 그렇게 강조하는 창의력도 책을 읽고 문제를 푸는 것만으로 길러지지 않습니다. 지적 능력과 창의력의 상당 부분은 몸을 움직이고 자연 속에서 자신을 성찰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낯선 것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볼 수 있고 삶의 여백이 있을 때 창의력은 길러집니다. 많은 철학자들의 통찰력 있는 아이디어는 산책 중에 떠오른 영감을 따른 것입니다. 노벨상을 받은 많은 과학자들도 운동이나 악기 연주를 하면서 핵심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지나갔습니다. 몸의 움직임을 제한하고 의자에 앉아서 머리로만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는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를 오히려 더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너무 멀리 갔군요. 다시 후반전을 살아가는 분들에게로 돌아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맨발 달리기로 발부터 엉덩이, 척추까지 튼튼하게 만들어서 인생의 후반전도 종료 휘슬이 울리는 그 순간까지 그라운드를 마음껏 누비며 풍성하고
단단한 삶을 사시기를 응원합니다. 맨발로 달리면서 유산소 운동 효과까지. 인생의 전반전에는 남들에게 멋지게 보이고 싶었습니다. 실제 저는 결혼하기 몇 달 전부터 열심히 헬스장을 다니면서 몸을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신혼 첫날 밤 신부에게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죠. 지금 생각하면 웃음이 나지만 그 시절엔 그랬습니다. 물론 그 정도의 기백도 좋은 것입니다만 후반전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남이 아니라 내가 봐서 멋진 모습이 더 좋습니다. 어차피 남들의 눈에는 내 외모가 눈에 더 잘 띌 수도 있겠지만 그들의 눈에 보이기 위해서 시간을 쓰는 것이 이제는 아깝게 느껴집니다. 물론 지금도 열심히 근력 운동을 하면서 조각 같은 몸매를 가질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죠. 그러나 저에게는 그럴 만한 시간도 에너지도 별로 없습니다. 가끔씩 마음먹고 헬스장에서 개인 트레이너와 함께 근력 운동을 한 적도 있지만 꾸준히 지속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택한 것이 맨발 산책과 맨발 달리기입니다. 천천히 맨발 산책을 하면서 내면을 돌아보고 명상을 대신하기도 합니다. 반면 조금 여유가 있다면 맨발 달리기를 합니다. 꾸준히 계속 달려도 좋고 걷다가 뛰기를 교대로 반복해도 좋습니다. 저는 제대로 마음먹고 뛰면 한 4km 정도를 맨발로 달립니다. 짧게는 500m 정도만 달리기도 합니다. 후반전을 살아가는 저에게 이제 근력 운동보다는 유산소 운동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같은 시간이라면 근력 운동보다는 유산소 운동을 선호합니다. 물론 시간이 난다면 유산소 운동과 함께 맨손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근력 운동도 같이 병행하죠. 유산소 운동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심장을 튼튼하게 만들고 하체 근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후반전의 삶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심장을 튼튼하게 만든다는 것은 비단 심장 그 자체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장을 포함해서 우리 몸 전체적인 혈관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유산소 운동의 가장 큰 효과입니다. 특별히 저는 고지혈증이 잘 걸리는 체질이라서 더욱 유산소 운동이 필요합니다. 맨발 걷기만으로 혈압이 10에서 30 정도 낮아졌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만큼 심장과 혈관도 튼튼해지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고혈압이 없더라도 평소에 맨발 걷기와 달리기로 꾸준하게 심혈관계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맨발로 풍부한 감각을 회복하다. 인간의 신경계는 뇌를 포함하는 중추신경계가 있고 나머지 말초신경계가 있습니다. 말초신경계는 운동신경, 감각신경, 자율신경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앞에서는 맨발 걷기가 어떻게 운동신경계에 영향을 주는지에 관해서 말씀드렸다면 이번에는 감각신경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흔히 감각이라고 하면 오감을 떠올리실 겁니다. 눈, 귀, 코, 혀, 피부 이 5가지가 모두 감각기관이죠. 인간은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에 무언가가 닿거나 눌리는 등의 자극을 받아들여서 이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을 둘러싼 세계가 안전한지 위험한지 판단합니다. 사실 귀는 하나의 감각기관이지만 투잡을 뛰고 있습니다. 듣는 기능뿐 아니라 평형 감각도 담당하고 있죠.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오감이 아니라 육감이라고 해야 합니다. 이 6가지 감각 중 하나라도 없거나 심각한 손상을 입는다면 인간의 생존은 훨씬 더 위험해집니다. 물론 현대사회는 이런 감각기관에 이상이 있을 때도 안경, 보청기 이런 다양한 장치를 통해서 보조해 줍니다.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 이런 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 상태에서는 6가지 감각에 이상이 생기면 굉장히 힘겨운 삶을 살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6가지 감각에 이상이 있다면 누구라도 쉽게 알아차릴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금방 알아채기 어려운 감각이 2가지 있는데 하나는 고유수용성 감각이고 두 번째는 내수용 감각입니다. 맨발 걷기로 균형 감각이 좋아진다. 맨발로 걷게 되면 고유수용성 감각이 깨어나면서 균형 감각이 좋아집니다. 고유수용성 감각이라는 말이 좀 낯설게 느껴지시죠?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의 위치와 자세에 대한 감각입니다. 그것은 우리 몸이 바닥에 닿을 때 그 바닥이 울퉁불퉁한지 매끄러운지 폭신폭신한지 이런 것들을 다른 그 어떤 신경보다도 빠른 속도로 뇌에 전달합니다. 통증 신호보다 거의 100배 가까이 빠르게 신호를 전달합니다. 뇌에서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발에 얼마나 힘을 주어야 할지, 다음 발걸음은 어떻게 해야 할지 순간적으로 정하고 발걸음을 조절합니다. 이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날 뿐 아니라 내가 의식적으로 알아채기도 전에 계산되고 처리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걷는다면 팔을 뻗어서 숟가락질을 할 때마다 또 생각하고 계산해야 한다면 사는 것이 너무 고달플 것입니다. 훌륭한 축구 선수들은 달리다가 몸의 균형이 무너진 상태에서도 정확하게 슛을 날리곤 하는데 이런 분들은 고유 수용성 감각이 발달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유 수용성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 다발은 속도도 빠르지만 양도 엄청 많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발달한 감각신경계가 바로 고유 수용성 감각입니다. 그만큼 의식적으로는 알아채지 못하더라도 우리 몸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감각이라는 뜻입니다. 이 감각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면 불안해서 걷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발에 얼마만큼 힘을 주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어서 쉽게 넘어지고 말 테니까요. 맨발 걷기를 하면 이렇게도 중요한 고유 수용성 감각이 좋아집니다. 쉽게 말해서 맨발로 걸으면 밸런스가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노인분들은 맨발로 많이 걸으시기를 제가 추천드립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는 고유 수용성 감각이 하는 다양한 역할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힘의 정도를 조절하거나 신체의 위치를 파악하거나 팔다리 운동을 조절한다든지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 모두 고유 수용성 감각이 하는 일이죠. 나이가 들면서 피부에 주름이 지듯이 신경도 퇴행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 고유 수용성 감각도 함께 그 기능이 떨어집니다. 고유 수용성 감각이 떨어지면 균형을 잃고 쉽게 넘어집니다. 고유 수용성 감각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맨발로 걷는 것입니다. 맨발로 다양한 바닥면과 접촉하면 감각이 풍부하게 몸 안으로 들어옵니다. 감지하는 감각의 양과 질의 면에서 신발을 신는 것과 맨발로 걷는 것은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발바닥이 그동안 무시되었던 고유 수용성 감각을 깨우면 밸런스가 좋아지고 노인의 낙상도 줄일 수 있습니다. 노인들이 자꾸 넘어진다고 가만히 앉혀놓으면 근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치매가 빨리 옵니다. 옆에서 누가 도와서라도 맨발로 땅을 디디고 걷는 것이 좋습니다. 이마저도 위험하다면 처음에는 맨발로 서 있는 정도만이라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지팡이나 워커 같은 보조기가 있죠. 그런 보조기를 잡고라도 맨발로 서 있는 정도만 해도 고유 수용성 감각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맨발로 서 있기에 좀 적응이 되신다면 그 후에는 보조기를 이용해서라도 꾸준하게 맨발로 걸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맨발로 걷는 사람들 일부는 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손까지 사용합니다. 네 발로 잔디밭 위를 걷습니다. 무릎까지 사용해서 최대한 지구와 접지하는 면적을 늘리는 셈이죠. 바닥의 감각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넘어지는 분이라면 이렇게 네 발로 몸을 지탱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걷는 것보다 한 단계 더 낮추어서 네발 기기를 하는 셈이죠. 이렇게 하면 안전하게 접지 효과를 누릴 수 있고 다양한 감각을 통해 심신의 안정감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맨발 걷기로 속이 편해진다. 맨발 걷기를 하면 내수용 감각이 안정화되면서 속이 편해집니다. 내수용 감각이라는 말은 다음과 같이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감각. 이것이 바로 내수용 감각입니다. 심장, 폐, 위, 소장, 간, 대장 이런 다양한 장기가 어떻게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혈관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 알려주는 것이 바로 내수용 감각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생각할 때 그 정체성의 재료가 되는 것이 바로 경험입니다. 눈으로 어떤 것을 보고 귀로 어떤 것을 듣고 또 균형을 잡고 코로 어떤 냄새를 맡고 입으로 어떤 맛을 보고 손으로 어떤 촉감을 느꼈는지 이런 감각이
모두 자신이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셈이죠. 이런 감각이 경험이 되고 그 경험이 모여서 기억이 됩니다. 내 머릿속에 온통 나쁜 기억들만 가득 차 있다. 그렇다면 나는 무척이나 위험한 세상에 살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야생에 던져진 동물처럼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받은 기억과 뿌듯한 기억이 많다면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안전한 곳이고 나는 이 지구별의 소풍을 나온 아이와 같을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기억의 밑바탕에는 바로 이런 5가지 감각기관에서 들어오는 6가지의 감각이 있는 셈이죠. 그런데 이 6가지의 감각보다도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감각이 바로 뇌수용 감각입니다.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이런 다양한 감각을 받아들이는 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것을 간단하게 뇌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개인의 뇌를 넘어서는 또 다른 인식도 있지만 그것까지 설명을 하게 되면 이 책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감각을 처리하여 자신의 삶이 안전한지 위험한지 판단하는 센터에 해당하는 뇌에 대해 간단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양한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들은 뇌로 모이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더 가중치를 두어서 꼭꼭 저장해 놓습니다. 반면 자신을 위협하지 않거나 큰 기쁨도 주지 않는 고만고만한 정보들은 저장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정보라도 내 삶의 목표에 따라서 가중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과 저장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20대 청춘 남녀가 화창한 날씨에 공원에서 데이트를 하며 걸어갑니다. 그런데 아주 납작하게 생긴 금빛 오픈카가 꽤나 큰 소리를 내면서 지나갑니다. 남자는 오픈카의 날렵한 모양과 색깔, 스피드 등 자동차의 모든 속성을 생생하게 느끼고 그 정보가 뇌의 깊숙한 부위에 마치 조각칼로 목판을 파내듯이 각인됩니다. 반면 여성에게는 자동차의 속성은 별로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글라스를 낀 채 조수석에 앉은 여성이 가지고 있던 큼지막한 명품 백이 눈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같은 자극에 노출되어도 각자의 삶의 기준에 따라 사람들은 감각 정보를 일부만 받아들이고 등록합니다. 그러니 같은 곳에서 같은 장면을 보았더라도 우리는 전혀 다른 세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감각은 세상의 실상을 그대로 다 반영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기억과 생각, 그 사건이 일어날 당시의 감정 상태에 따라 일부만 받아들이거나 전혀 다르게 왜곡해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한 가지 의문점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외부 세계의 정보를 얼마만큼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러면 어떻게 세계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정답은 우리 뇌수용 감각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외부 세계의 정보를 받아들일 때 뇌수용 감각에 이상이 있다면 왜곡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장, 폐, 위, 소장, 방광 이런 장기가 어떤 신호를 보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감정 상태는 요동칩니다. 물론 미세한 변동은 우리가 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일정 수준을 벗어나면 몹시 불안해집니다. 심할 때는 생각하는 뇌, 전두엽이 거의 작동을 하지 않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잠자다가 느낌이 이상해서 깼습니다. 심장이 갑자기 빨리 뛰다가 느려지기를 불규칙적으로 반복합니다. 그러면 평소에는 심장 뛰는 것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었는데 온통 신경이 심장으로 쏠립니다. 다시 잠을 청하기가 어렵고 온갖 불길한 상상이 머릿속에서 날아다닙니다. 굉장히 불안하죠. 이 상태가 안정되기 전까지는 다른 생각을 하기 어렵습니다. 외국 여행을 갔다가 낯선 향을 풍기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매큼한 끝맛 때문에 현지 언어로 쓰여서 브랜드명을 읽을 수조차 없는 병에 담긴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몇 분 지나지 않아서 아랫배에서 신호가 옵니다. 창자가 마치 마른 논에 문을 대는 양수기 모터 돌아가듯이 막 소리를 내면서 빨리 움직입니다. 속이 뒤틀리고 머릿속이 하얗게 됩니다. 두리번거리며 화장실을 급하게 찾는데 화장실 표지판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의 뇌는 올 스톱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는 외부 세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뇌수용 감각은 평소에 자율신경계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잘 조절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적으로 신경을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 말 그대로 신경 안 쓰고 잘 살고 있습니다. 신경을 안 쓰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율신경계가 뇌수용 감각의 정보 중에서 적절히 무시할 것은 무시하고 의미 있는 정보라면 나의 의식으로 정보를 보내기 전에 스스로 알아서 좀 조절을 합니다. 이런 자체 조절 시스템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기본이 되고 있습니다. 인체는 내 의지대로 움직이는 데 쓰는 에너지의 거의 2배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이 자율신경계에 배정합니다. 즉, 자율신경이 뇌수용 감각과 조화를 이루어서 내부 장기들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도록 하는데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한 가정의 생활 목표는 가계부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돈을 어디에 가장 많이 쓰는가 살펴보면 그 가정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동차 할부금과 자동차 연료비, 유지비에 가장 큰 돈이 들어간다면 자동차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에 가장 많은 돈을 쓴다면 교육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가정입니다. 살고 있는 집에 대한 비용이 가장 큰 지출이라면 주거에 큰 관심을 두는 가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은 자율신경과 뇌수용 감각을 안정시키는데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뇌수용 감각이 얼마나 중요한 감각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뇌수용 감각에 이상이 생기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속이 불편해. 이렇게 말할 때 이 속이라는 것이 위장을 얘기하는 것인지, 심장을 얘기하는 것인지, 창자를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내부 장기 여러 개를 포함하는 표현인지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해당하는 내부 장기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신호를 받아들이는 뇌가 다른 정보를 처리하느라고 과부하가 걸린 것일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저는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는 아무것도 먹질 않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순간이 다가오면 이틀이나 3일간 단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소화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아끼기 위한 것도 있지만 혹여나 문제에 집중하다가 긴장감이 뇌수용 감각에 이상을 일으킨다면 시험을 망치거나 제대로 된 결정을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속이 불편하다고 할 때는 소화가 안 된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혹은 내부 장기에서 들어오는 다양한 뇌수용 감각의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어딘가 모르게 불편하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뇌수용 감각이 안정되지 않을 때 자율신경마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평상심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맨발 걷기를 하면 뇌수용 감각과 자율신경의 안정을 함께 되찾게 됩니다. 그 결과 속이 편안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건강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